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어 처리 NLP의 고전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인 word factors, 문장의 확률을 계산하는 언어 모델, 그리고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RLN 계열 모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울 트랜스포머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포머가 왜 등장했는지 이해하려면 오늘 배우는 모델, 방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또 남아있는 한계는 어떤 건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는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드 임베딩으로서 컴퓨터가 사람이 쓰는 영어,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를 숫자 벡터로 바꿔줘야 되는데 단순히 단어에 번호를 붙이는 것과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랭귀지 모델로서 앞에 나온 단어들을 바탕으로 뒤에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타날지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리커런트 모델입니다. 텍스트, 오디오처럼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에서 이전 정보를 기억하고 다음 시점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 임베딩입니다. 임베딩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연속적인 벡터 공간 안에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월드 임베딩이기 때문에 단어를 벡터 공간에 배치하되 의미가 비슷하거나 사용되는 맥락이 비슷한 단어들이 벡터 공간 안에 가까이 위치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가장 먼저 단순한 표현인 원합 인코딩부터 출발해서 의- 의미 기반의 댄스 벡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가 단어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컴퓨터가 단어를 처리하려면 각 단어를 숫자로 표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 왼쪽의 원핫 인코딩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가 5개라면 각 단어마다 길이 5의 벡터를 만들고 자기 위치만 1, 그리고 나머지는 0으로 두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어를 서로 명확하게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큐벌리가 만약에 10만 개다. 단어가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은 단어가 가지는 벡터의 차원도 10만 차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0을 가지는 매우 스팔스한 희소한 벡터가 됩니다. 이는 저장과 연산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멘틱한 표현, 즉 의미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딥러닝, 인공지능처럼 의미가 가까운 단어도 서로 다른 위치에 1이 있기 때문에 내적과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0입니다. 즉, 모델 입장에서는 딥러닝과 인공지능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의 시멘틱, 의미는 어떤 걸 이용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의미를 담아 단어를 표현하려면 원핫 인코딩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Distributional Semantics, 즉 분포 의미론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처럼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 라는 표현이 이를 잘 요약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예시를 보면은 banking이라는 중심 단어 주변에 뭐 debt, crisis, regulation, system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어 그 자체의 사전적 정의를 저희가 모델에 직접 넣지 않더라도 대규모 말뭉치, 대규모 코퍼스 텍스트에서 주변 단어의 분포를 학습하면
중심 단어의 어떤 의미적인 시메틱한 특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 통계적인 NLP와 임베딩 방법 대부분이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분포 의미론을 실제 모델에 사용하려면 각 단어를 덴스 벡터로 표현해야 합니다. 덴스 벡터는 원핫 인코딩처럼 대부분의 차원이 0인 스파르스 벡터가 아니라 비교적 낮은 차원의 모든 값들이 실수 값들로 채워진 벡터라는 뜻입니다. 모델이 학습이 잘 되면 벡터 공간 안에 의미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킹과 퀸의 그런 벡터 공간에서의 차이는 학습이 잘 될 시 남자와 여자라는 벡터 공간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verb tense, 그다음에 country capital 같은 구조도 쉽게 예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합 벡터와 임베딩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원합 벡터는 단어 크기만큼 차원이 필요하므로 대체로 고차원이고 스팔스합니다. 각 단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직접 인덱싱 하긴 쉽지만 값이 0과 1일 뿐이고 의미적 시멘틱 유사성이 없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디스플 분포 의미론을 통해 얻은 임베딩은 보통 단어보다 훨씬 낮은 차원을 사용하고 값이 실수로 이어진 덴스 벡터입니다. 이 벡터는 대규모의 어떤 텍스트 코퍼스로부터 학습되기 때문에 단어들이 어떤 주변 단어랑 함께 등장하는지 그런 패턴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어떤 게 단어를 구분하고 어떤 게 단어를 의미하는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경망에서는 원합 벡터를 이용해서 단어 아이디를 표현을 하고 그 원합 벡터로 얻은 단어 아이디를 오른쪽에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스로 얻은 임베딩 테이블에 넣어서 해당 단어의 덴스 벡터로 가져오는 식을 사용합니다. 즉, 원합 벡터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얻고 싶은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오른쪽에 임베딩 테이블에 직접 룩업 우리가 쳐다를 봐서 그 단어의 덴스 벡터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덴스 벡터는 어떤 학습 목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은 예측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걸 예측하냐? 특정 중심 단어를 저희가 임베딩을 얻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심 단어의 덴스 벡터를 우리가 학습시켜서 얻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중심 단어에 어떤 주변 단어들이 나올까? 그런 거를 프레딕션하는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그 프레딕션을 잘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에서 단어 벡터, 덴스 벡터를 얻는 것입니다. 월드200이 바로 이런 프레딕션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이 모델의 최종 목적은 문장 생성이나 분류가 아니라 단어와 주변 단어의 관계를 예측하는 간단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텍스트에서 이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 덴스 벡터에서 단어의 의미적 특성이 담게 됩니다. 대규모 텍스트에서 어떤 주변 단어랑 같이 매치되는지 그런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는 어떤 특정 중심 단어가 이 임베딩을 가져야 한다 라고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모델이 이 단어 주변에는 어떤 단어들이 실제로 와야 하는가 라는 스스로 답을 얻는 self-supervised 신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학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학습 방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드2 벡터는 대규모 코퍼스에서 중심 단어와 그 주변 맥락의 예측 관계를 학습해서 그 중심 단어의 벡터를 학습합니다. 이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단어 임베딩은 저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into의 덴스 벡터입니다.
그렇다면 into의 dense 벡터를 얻고자 했을 때 주변의 단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래 보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into라는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두 주변 단어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저기 적혀 있는 조건부 확률을 높이도록 학습합니다. 저 조건부 확률이 뭐냐? WT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덴스 벡터를 얻고 싶어 하는 중심 단어, 여기서는 into를 의미합니다. 즉, into라는 중심 단어가 있을 때 주변 단어에 problems 혹은 turning, banking, crisis라는 실제 중심 단어가 오도록 학습합니다. 쉽게 말해서 into라는 중심 단어에 뭐 바나나 이런 이상한 단어 말고 실제로 대규모 콜퍼스에서 왔었던 주변 단어들이 오는 확률을 높이도록 학습을 하면은 into의 덴스 벡터는 의미적, 시메틱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스킵그램이라는 방법론에서는 한어의 중심 단어로 여러 페어를 만듭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는 into와 problems이라는 페어 하나, 그 다음에 into와 turning이라는 페어 둘, 이런 식으로 총 페어 4개를 만드는 거죠. 즉 모델은 into의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vocabulary, 단어 전체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주변에 왔었던 단어들의 확률이 높아지도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윈도우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뱅킹이 중심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뱅킹이라는 중심 단어를 가정을 했을 때 주변에 왔었던 실제 단어가 저 조건부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월드2 벡터는 단어마다 하나의 고정 벡터를 학습합니다. 즉, 뱅킹이라는 단어가 금융기관을 의미할 때랑 강둑을 의미할 때처럼 다이어의 의미를 컨텍스트, 문맥별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점은 이후 컨텍스추얼 임베딩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더 쉽게 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각 단어가 유사하지 않지만 주변 맥락이 비슷하면은 아무리 다른 단어라더라도 벡터가, 이 모델이 가깝게 임베딩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차은우 좀 보세요 라는 문장과 아름다운 식물 좀 보세요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모델은 차은우와 식물을 비슷한 단어, 비슷한 임베딩을 갖고 있는 단어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주변 단어로 그 중심 단어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한 가지와 또 두 번째 문제점으로 윈도우 크기를 벗어난 단어까지는 고려하지 못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예시에서는 고려대학과 고양이라는 단어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학습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고려대학교와 고양이라는 단어가 매치가 돼서 학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규모 코퍼스 전체에서 감적적으로 관계를 배울 수 있지만 이런 긴 문장 구조나 장거리 의존성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예측 대신에 코퍼스의 콜 어커러스 통계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로브라는 방법론인데 이전에 저희가 월드2 벡터에서 봤던 방법은 페어를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즉,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 간의 페어를 만들었지만 이 글로브라는 방법론에서는 그러지 말고 특정 윈도우 사이즈 안에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가 있었으면은 매트릭스 안에 다 표기하자라는 방법입니다. 월드2 벡터가 개별 예측 샘플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라면 이 글로브는 전역적인 통계를 요약한 매트릭스를 활용한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브라는 모델도 저 통계인 코어커런스, 단어와 단어가 같이 등장했냐
만들 때는 지역적인 윈도우 사이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긴 문맥 구조를 완전히 해결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만약 글로브로 프로그라는 단어를 학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프로그와 가장 가까운 임베딩 쪽으로 가까운 단어를 보면은 뭐 toad, Victoria, Rana, Lizard 같은 이런 문맥적으로 비슷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즉, 분포 기반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문맥에서 등장한 단어들의 통계를 통해 얻게 되는 점입니다. 이런 벡터 공간의 구조는 다양한 다운스트리м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 벡터가 의미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벡터 사이의 거리와 방향으로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이는 벡터의 크기보다 방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king, man의 예시와 woman, queen 같은 벡터 아날로기를 통해 관계 방향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어들의 덴스 벡터를 어떻게 얻는지, 그 덴스 벡터 안에 의미적인 특성을 어떻게 담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 주변의 확률을 학습할 수 있다면은 이제 사람들은 문장 전체에서 이 단어 다음에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에 또 어떤 단어가 올지 그 확률을 통해 계속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랭귀지 모델링입니다. 이 언어 모델은 단어의 나열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그 단어의 나열에 확률을 부여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앞 단어들을 통해서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 예측합니다. 오늘날의 라지 랭귀지 모델도 이 규모와 구조는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학습 목표는 다음 토큰 예측이라는 점에서 이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랭귀지 모델은 앞에 주어진 단어들을 조건으로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는 뭐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저 비어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랭귀지 모델링이 예측할 때는 저 단어는 맛있다야, 비싸다야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 단어에 대한 확률을 내렸습니다. 아래 수식은 문장 전체의 결합 확률을 트레인 룰로 분해한 것입니다. 왼쪽 항은 첫 단어의 확률, 첫 단어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의 확률, 그리고 앞에 모든 단어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 단어의 확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곱한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다음 단어의 예측을 모든 위치에서 잘하게 된다면 문장을 예측할 수도 있다. 혹은 문장 전체의 확률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전에 생성된 왼쪽 값들을 조건으로 다음에 올 오른쪽 값을 순차적으로 예측합니다. 텍스트에서는 왼쪽에 있는 식과 같이 WT라는 단어를 예측하고 싶을 때 그 앞서 있는 W1부터 WT-1까지의 이런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확률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 방법론에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초기의 언어 모델은 이런 조건부 확률을 단어의 빈도수로 계산했습니다. ngram은 연속된 n개의 단어 묶음의 빈도수만 이용하자라는 통계적 언어 모델입니다. 문장의 전체 과거를 모두 조건으로 사용하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마르코프 가정을 두고
최근 n-1개의 단어만 본다 라고 단순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그램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단어, 바로 이전 단어에만 의존해서 총 2개의 단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트라이그램은 각 단어 이전에 나온 바로 2단어에 의해서 의존하는 모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카운트 기반 확률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시 문장인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블랭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블랭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하고 싶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이그램으로 예측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이그램은 바꾸지라는 단어 다음에 특정 단어가 나온 횟수를 바꾸지의 전체 등장 횟수로 나눕니다. 그렇죠. 지금 블랭크라는 단어를 예측하고 싶으면은 바이그램이니까 이전 한 단어만 참고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키그램 같은 방법론에서는 스팔시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트라이그램 예시를 보면은 분모의 카운트, 분자에도 카운트가 있는데 정확히 저 단어 꾸러미들의 카운트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 단어가 정확히 나오는 카운트를 센다 하더라도 정확한 의미 혹은 비슷한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팔시티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같은 저 문맥이 학습 데이터였으면 분자가 0이 되어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팔시티한 문제를 갖고 있고, 또한 각자의 ng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도 급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망 언어 모델은 단어를 원핫 그대로 세는 대신에 임베딩으로 바꿔서 신경망이 다음 단어 분포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팔시티와 스토리지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고정된 크기의 인풋만 처리한다는 단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카운트를 세는 게 아니라 단어의 임베딩을 모델에 넣어주고 그 모델은 그 단어의 임베딩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의 올 임베딩을 예측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카운트를 안 세도 돼서 스파이시한 문제가 사라지고 n그램도 저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해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림에서 봤듯이 여전히 저 3개의 단어 고정적인 사이즈는 입력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 출발한 게 리커런트 모델입니다. 이제 고정된 입력 길이 말고 가변 길이의 시퀀스를 처리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커런트 모델, 그 모델 중 하나인데 그 리커런트 모델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시점으로 전달함으로써 길이가 달라지는 시퀀스를 하나의 공유된 셀로 처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리커런트 계열 모델은 시퀀셜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텍스트에서는 단어의 순서가 의미를 바꿉니다. 또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순서가 바뀌면은 뭐 소리가 다른 소리가 된다거나 어떤 이전 시점의 변화가 다음 값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내부에서는 이전 시점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정보를 요약하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RNN에서는 히든 스테이트가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입력된 어떤 시퀀스의 정보를 압축해서 다음 예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압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가 긴 시퀀스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뒤에서 그 한계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RLN 계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커런트는 반복,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에 하나 있는 거는 하나의 RLN 셀을 접어서 표현한 거고, 오른쪽은 우측으로, 시간축으로 펼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시점 t에서 여기가 현재 시점 t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 RLN 모델은 입력을 두 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모델의 입력 데이터인 x를 입력받고, 또 다른 입력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인 ht-1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 후에 이 t 시점에서는 자기의 출력을 내뱉고, 또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시점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RLN은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 이전 시점의 정보를 압축해서 다음 시점의 모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문장이 길어진다고, 시퀀스가 길어진다고 파라미터가 계속 늘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 모든 시점에서 같은 가중치를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길이가 달라져도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전 정보의 메모를 담아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 이제 RLN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시점에 계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퀀스의 과거 흐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치가 같은 셀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시퀀스의 길이, 입력 길이에 따라서 파라미터 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른쪽의 아래 그림은 다양한 입출력 형태를 보여줍니다. one to one, one to many, many to one, many to many가 있는데, 각 입출력 형태에 따른 예시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RLN은 가변적인 길이의 인풋, 아웃풋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RLN은 어떤 식으로 학습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의 학습 과정을 살펴봤던 월드 벡터즈는 중심 단어에 대한 거를 학습하고 싶을 때 주변 단어에 실제로 왔었던 주변 단어들이 조건부 확률을 만족하도록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RLN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RLN 언어 모델은 매 시점마다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t번째 단어까지 주어졌다면 출력은 t 플러스 1번째 단어를 예측하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각 스텝 t마다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y hat t가 모델이 내뱉은 단어들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 y hat t 앞에 붙어 있는 yt는 어떤 게 정답 단어인지 정답 단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원한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거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을 해서 만약에 정답인 단어의 확률이 정답인 단어에 대해서 모델이 내뱉은 y hat t가 1에 가까우면 로스가 작아지게 되고, 정답인 단어지만 모델이 그 정답인 단어에 대해서 확률을 낮게 내뱉는다 하면 로스는 매우 커집니다. 시퀀스의 전체의 로스는 각 시점의 로스의 합 혹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한 문장이 어떻게 입력과 정답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 끝에 EOS는 End of Sentence라는 토큰입니다. 모델에게 이제 문장의 끝이야 라는 걸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더 펜 앞에는 SOS라는 Start of the Sentence 라는 토큰도 있습니다. 이제 입력 시퀀스에는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OS 토큰이 맨 처음 들어가게 되고 모델은 더라는 단어를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입력이 더일 때는 정답이 펜이어야 하고 입력이 펜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정답은 is가 나와야 정상적인 구성입니다. 그럼 실제로 마지막에 sword라는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이 모델은 end of sequence라는 토큰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델은 히든 스테이트와 각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후 각 출력과 정답 사이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전체 로스를 합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트레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학습할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입력으로 더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모델이 정답으로 내뱉어야 할 단어는 펜이지만 다른 어떤 바나나라는 단어가 내뱉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이는 트레인 메커니즘, 즉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바나나라는 단어 대신에 실제 정답인 펜을 요 입력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 방식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teacher forcing입니다. 예, teacher forcing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처럼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t-1개의 인풋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상황인데 물리학은 철학적으로까지만 인풋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실제 정답은 실존주의라는 걸 모델이 출력으로 내뱉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리학은 철학적으로 뛰어나다. 이 뛰어나다라는 단어를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학습 과정인 teacher forcing이기 때문에 모델이 잘못 예측하지 않도록 실제 정답인 실존주의라는 단어를 다음 인풋으로 넣어줘서 계속해서 이 정답의 분포를 강제로 학습시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델은 인풋 데이터인 초록색깔과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프레딕션,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실제 정답인 연두색 단어를 다음 인풋으로 넣게 된다. 라는 점을 쉽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축으로 펼쳐진 RLN에서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LN도 기본적으로 로스를 미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가중치가 모든 시점에서 반복 사용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랑 다른 점입니다. 시간축으로 넓게, 길게 RNN을 펼치면은 그 깊이가 시퀀스 길이만큼 매우 깊은 신경망처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의 최종 로스는 이전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와 공유된 가중치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역전파도 마지막 시점에서 과거 방향으로 시간축을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BPTT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이 계산 그래프, 어떤 매트릭스적 그래프가 길어지고
같은 행렬의 미분이 계속 반복해서 곱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WH는 같은 시점에서 공유되는 파라미터 가중치입니다. 따라서 전체 로스를 WH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각 시점에서 각 시간 위치에서 이 WH라는 가중치가 기여한 그레디언트를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 이 수식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파를 진행할 때는 하나의 고정된 WH로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고 역전파가 끝난 뒤, 백프로파게이션이 끝난 뒤에 요 각 시점마다 누적된 그레디언트로 이 가중치를 한꺼번에 업데이트합니다. 각 시점마다 이 값을 이 시점마다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역전파 과정에서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긴 시퀀스를 시간축으로 넓게 펼친 RNN입니다. 빨간 블럭이 입력, 가운데 초록 블럭이 히든 스테이트, 위에 파란 블럭이 출력, 각 시점의 출력입니다. 각 출력에서 로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 로스가 한꺼번에 각 시점에 있는 모든 게 합쳐져서 계산됩니다. 다음 이제 RLN의 한번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RLN의 히든 레이어, 여기 왼쪽에 초록색깔 히든 레이어를 살펴보시면은 이전에 설명해왔던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력으로는 두 개를 받게 됐는데 원래 입력 데이터인 XT와 이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인 HT-1을 입력으로 받아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 넘기게 됩니다. 그 후 이 넘긴 값을 아웃풋 레이어, 즉 출력을 담당하는 층에서는 이 내뱉은 층의 거의 가중치를 곱해서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최종 단어의 확률 분포를 내뱉게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구조 덕분에 바닐라 RNN의 장점은 입력 길이가 달라져도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전 인풋에 대한 정보를 히든 스테이트에 반영해서 이 모델이 지금 시점에 인퍼런스를 해도 과거에 정보가 어땠는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파라미터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 시퀀스가 길어진다고 모델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린 연상 속도가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순차적이기 때문에 현 시점 HT를 계산하려면은 HT-1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축을 병렬화해서 계산하기 어렵고 긴 스퀀스에서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래 두 개의 문제입니다. 이 베니시 그레디언트와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가 RNN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이 가중치 매트릭스와 활성함수의 미분이 반복적으로 곱해지면서 이 그레디언트가 0에 엄청 가까워지거나 혹은 매우 폭발, 익스플로딩 하면서 매우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레디언트가 소실되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과거 정보가 제대로 학습되기 쉽지 않아서 롱텀 디펜던시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는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학습이 수렴되지 않게, 즉 발산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한계들이 뒤에 LSTM과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우선 RLN이 어떤 범위, 어떤 태스크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RLN은 뭔가 텍스트로만 처리하는 예시를
살펴봤는데 RLN은 자연어 처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시퀀스 데이터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디오, 시계열 데이터가 그 예시가 되기도 하죠. 또 이 품사 태깅 같은 예시도 있습니다. 이 포스 태깅은 각 단어에 품사 태그를 붙이는 태스크이고 입력 단어 하나마다 출력 태그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매니 투 매니 혹은 시퀀스 라벨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는 뭐 the, start, get, knocked, over 같은 단어가 순서대로 들어가고 각 히든 스테이트에서 품사 태그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시퀀셜한 혹은 왜 RLN이 필요한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딱 현재 단어 cat 아니 현재 단어 뭐 knocked 라는 단어만 보면은 뭐가 애매한 품사도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recurrent context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태스크에 RL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로는 semantic analysis입니다. 즉, 이 문장이 어떤 감정이냐, 감정 분석 태스크인데 이는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읽고 포지티브, 네거티브와 같은 하나의 라벨을 예측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태스크는 many to one 구조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마지막 단어, 저 last에 들어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문장의 인코딩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 분류기, 클래시파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왜 마지막 단어 히든 스테이트를 저 분류기에 넣냐? 저 마지막 단어에 들어있는 히든 스테이트는 앞에 단어들의 모든 정보가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격으로 저 클래시파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긴 문장에서는 초기 단어나 이런 게 마지막 스텝까지 잘 전달되기 쉽지 않고 중요한 단어가 중간에 있어도 해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 예시에서는 QA 태스크인데 문장을 RNN으로 인코딩하는 겁니다. 문장 자체가 단어들의 시퀀셜한 배치이기 때문에 초기 QA 태스크에서는 질문과 문서를 각각 RNN으로 인코딩한 뒤에 벡터를 비교하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렇게 최종 답을 생성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 문장을 시퀀스 표현으로 바꾸는 인코더 역할도 했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오 태스크인데 이거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태스크입니다. 음성 인식에서는 입력이 연속적인 오디오 피처 시퀀스이기 때문에 출력은 단어 혹은 문자 시퀀스가 됩니다. 또 여기서 강조할 점은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가변적이고 오디오의 시간 정보를 처리하면서 언어적으로 자연스러운 출력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RLN이 잘 적용할 수 있는 태스크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RLN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LN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인 룰로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을 계산할 때 그레디언트가 0이 되거나 0으로 베니싱하거나 혹은 완전 커지게 되는 익스플로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 아래 그림과 예시식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RLN을 시간축으로 길게 펼치면 같은 웨이트랑 액티베이션 펑션이 반복됩니다. 즉 체인룰로 요 초기 히든 스테이트 H1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자코비안이 연속해서 곱해집니다. 만약에 이 반복적인 곱의 크기가 1보다 다 작다 라고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지수적으로 급격하게 줄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 반복 곱이 1보다 큰 방향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지수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그레디언트가 폭발하게 됩니다. RLN은 이 시퀀스 길이만큼 변환, 곱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먼 시점의 정보가 현재 로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그레디언트가 너무 커져서 파라미터가 불안정하게 업데이트됩니다. 네, 여기서도 exploding gradient도 똑같은 가중치가 반복적으로 곱해지는데, 이게 1보다 클 경우에는 기울기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냐?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클리핑은 이 그레디언트가 일정 기준, 일정 트레스홀드를 넘었을 때 크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향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크기만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클리핑은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를 막아서 학습을 안정화시키지만 어떤 롱텀 디펜던시나 베니시 그레디언트 자체를 해결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베니시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희가 활성화 함수로 탄젠트 h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1 탄젠트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y는 탄젠트 함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탄젠트 h 함수는 -1부터 1까지의 y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 빨간색 그래프가 탄젠트 h 함수를 의미하고, 점선이 그 탄젠트 h를 미분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x가 0일 때만 기울기가 조금 있고, 1과 -1 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베니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특히 이 RL 역전파에서는 이 작은 미분값이 계속 여러 번 곱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첫 번째 시점으로 갈수록, 현재 시점에서 첫 번째 시점으로 갈수록 이 그레디언트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먼 과거, 첫 번째나 그런 두 번째 시점의 입력이 현재 로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라미터가 거의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그레디언트가 작아서 학습이 느려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장거리 관계는 학습 신호가 끊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책으로 사람들이 내뱉은 거는 게이티드 RLN입니다. 이 멀리 떨어진 단어들 사이에서 디펜던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LSTM은 별도의 셀 스테이트를 추가해서 그 셀 스테이트를 통해서 아예 이전 정보만 따로 기억하게 두고,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정보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지 말자 라는 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LSTM은 두 종류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위쪽에 가로로 먼저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셀 스테이트가 있고, 아래쪽에 히든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셀 스테이트는 이전 시점의 장기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경로,
하이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히든 스테이트는 현재 시점의 출력과 다음 계산에 어떤 사용되는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파란색인 forget 게이트, 두 번째인 input 게이트, 세 번째인 output 게이트가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은 forget 게이트는 이전에 요 CT-C를 얼만큼 잊을까, 얼만큼 기억할까 라는 걸 결정하는 게이트고, 이 input 게이트는 현재 입력에서 어떤 식의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져갈까를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또 output 게이트는 새로 갱신된 새로운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 중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내보낼지 결정하는 게이트인데,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orget 게이트는 과거의 정보를 버릴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입력을 두 개로 봤는데,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입력 데이터 두 개를 입력으로 봤습니다. 그 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얼만큼 버릴까, 얼만큼 기억할까라는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0부터 1까지의 약간 비율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버릴지,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비율이 이전 셀 스테이트인 CT-1을 만나서 요 과거 정보인 CT-1이라는 셀 스테이트를 어느 정도 버릴까, 어느 정도 가져갈까를 정하는 게이트입니다. 두 번째 인풋 게이트는 현재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게이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입력으로 받아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0부터 1까지의 값 중 어떤 것을 it로 갖게 됩니다. 이 it로 갖게 된 것이 현재 정보를 얼만큼 가져갈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정보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입력을 받아서 tangent h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런 캔디데이트 현재 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요 CT 물결표가 의미하는 게 현재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캔디데이트 현재 정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후보 정보, 현재 후보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forget gate를 통해서 과거의 셀 스테이트를 얼만큼 가져갈까, 또 현재 새롭게 정의한 정보를 얼만큼 가져갈까라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셀에서는 앞에 두 게이트를 통해 얻은 것들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즉, 이게 새로운 셀 스테이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셀 스테이트와 현재의 후보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큼 가져갈지 버릴지를 결정함으로써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셀 스테이트를 또 다음 히든 스테이트 HT로 얼마큼 넘길까가 결정하는 게 아웃풋 게이트입니다. 이 구조도 똑같이 입력 두 개를 받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비율을 정하고 위에서 정의한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탄젠트 h를 태워서 그 비율만큼 다음 ht로 태우자 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과거의 정보랑 현재의 정보가 더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 체인룰, 반복적인 곱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그레디언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TM과 비슷한 GRU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는 비슷하지만 한국인이 어떤 개발했다는 점에서 뭔가 신선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LSTM은 저희가 3개의 게이트를 사용했습니다. forget 게이트, input 게이트, output 게이트. 하지만 GRU에서는 2개의 게이트만 사용하는데 reset 게이트와 update 게이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셀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만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저희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인 HT-1을 얼만큼 가져갈까? 또 현재 시점의 새로운 후보 정보도 얼만큼 가져갈까를 결정하게 되는 게 이런 업데이트,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비율이 따로따로였지만은 여기서 비율 또한 하나로 정해지면서 1-ZT, ZT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점이 LSTM과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고 모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